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1000가지의 각종 특권이 있고 혜택이 있고요. 임기 동안 누린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국회의원들 여러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널찍한 사무실, 9명에 이르는 보좌관, 1000가지 특권, 그거 누리시면서 4년 의정활동까지 잘 하셨으면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계속 선택받으셔야 하는데요. 우리 정치사에 명예롭게 퇴장한 국회의원들 몇이나 있던가요? 씁쓸합니다. 무리를 빚어서 의원 얼마 하다가 물러나도 하루 해도 무조건 평생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억만장자 부자라도 평생 매월 120만 원 받는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요 정말 송구스러워 해야 합니다. 네, 정 어려우시면요, 연금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 법과 제도에 맞춰서 생계보조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0만 원은 안 됩니다. 오늘도 여의도 소식 먼저 살피고 가겠습니다. 신문사 정치부 기자 거쳐서 논설실장까지 오래 하셨습니다. 거침없는 칼럼입니다. 네, 저한테 컬럼이 아니라 칼럼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시는 분,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참. 예, 왜 웃으십니까? 아니, 뭐. 그냥 발음을 칼럼이라고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네. 저는 컬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어렵습니까? 발음하시기?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가시죠. 네. 옛날에 박근혜 의원은 김문수 지사를 잡아야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동거를 해야 동거가 이제 그런 동거 정치적인 동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가시화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까? 뭔가 박근혜 개 쪽에서요. 네. 뭔가 김문수 지사 쪽으로 손을 내미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네. 그런 모습이 지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쾌도남마, 네. 이 쾌도 이 자리에서 이 박근혜 위원장한테 주문한 게 뭐냐면은 네. 정치란 원칙을 지키되 네. 상대방한테 퇴로를 만들어주고 또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네. 이런 것을 제가 주문한 바이고. 네. 그 유연성이 없는 부분을 단점으로 지적해서 그렇죠. 네. 이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 네. 원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라 변화구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정치를 좀 해봐라. 네. 라는 부분을 하나 좀 제가 제안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김문수 후보한테 이 정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면 돌파만 최선이 아니다. 네. 따라서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전격적으로 유턴할 수 있는 그러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역시 정치의 묘미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어떤 극적인 전환, 입장 변화, 따라서 경선 참여, 무조건적인 참여 같은 거, 그런 것을 모색할 수는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근혜와 김문수의 러닝메이트 카드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러닝메이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통령이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네. 김문수 총리 이걸 그림 그리는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표로서는 김문수 지사가 없이도 대선 후보가 현재까지는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김문수 없는 박근혜 혼자의 힘으로 대권을 손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반드시 김문수 지사를 끌어안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박근혜 위원장은 권력의 절반을 나눠준다는 각오로 네. 이번에 김문수 지사를 포용해야 됩니다. 네. 안아 끌어야 됩니다. 네. 어떤 방식을 통하든 간에 김문수 지사를 경선에 참여시켜야 되고 또 김문수 지사는 여기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과연 새누리당이 경선 틀이 깨져서
경선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김문수 도지사가 지지 않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경선룰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서 자기는 책임 없다?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박근혜 위원장도 큰 타격을 입겠지만, 큰 상처를 입겠지만, 박근혜 위원장은 그나마 지지도가 탄탄하기 때문에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회복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김문수 지사로서는 그걸로써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에게 총리 약속하고 힘 잡자, 손 같이 잡자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김문수 지사가 콧방귀를 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소위 말하는 미리부터 참 김칫국 먹듯이 그렇게 담아 바라는 게 아니라 네. 박근혜와 김문수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네. 또 단점을 서로 보완할 때 예컨대 지금 말이죠. 김문수 도지사는 벌써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한 지가 지금 벌써 2달이 됐습니다. 네. 이 2달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을 다 소비한 거예요. 허송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러느냐? 대선 출마 선언의 일성으로 경선룰부터 트집을 잡은 거예요. 계속 경선 타령을 한 거예요. 스스로가 경선룰이라는 그 덫에 갇혀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나오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도지사 갖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위원장에 비교할 때 자기의 우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비교 우위 대목을 강조하면서 많이 있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있죠. 장점이 많고. 예. 장점이 많은 거죠. 네. 특히 김문수 도지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새누리당에서 그야말로 태어날 때 입에다가 은숟가락, 은수저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고 네. 스토리가 있는 정치 역적을 겪어온 사람이에요. 네. 수저가 없었죠. 네. 수저 네. 물고 태어날 네. 수저가 없었죠. 그런 비교 우위를 강조하면서 보수 우파의 적자가 돼야 되겠다. 네. 라고 박근혜 대표를 향해서 공격하면서 출발했다면 그동안 2개월 동안에 김문수 도지사의 지지율은 저는 상당히 올랐다고 봅니다. 지금 10%를 넘었을지 모릅니다. 네. 박근혜 계 쪽에서 봤을 때요. 예. 네. 왜 정몽준 의원이나 이재호 의원, 이재호 의원은 특히 김문수 지사보다도 훨씬 또 과거에 네, 혁혁한 여러 가지 그렇죠. 민주화 운동 과거의 업적도 많기 때문에 네. 이 두 분은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까? 지금 김문수 도지사의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라는 공적과 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공적을 끊임없이 강조해온 인물이에요. 인정해온. 네. 아마 새누리당에서 김문수 도지사만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치적에 대해서 그야말로 거침없이 높이 평가한 사람은 정치인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 지사는 아주 그 기업인들을 아주 하늘처럼 대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떠한 그 기업 마인드, 또 결국은 국정 운영을 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을, 그 공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부터 김문수의 정치는 시작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정몽준 의원과 이재호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을 비판하는 특히 그 정몽준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몽준 의원의 경우에 이 박정희 대통령의 과거 그 대통령 이전의 그 전력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함으로써 이 박근혜 위원장과는 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이미 건너버리는. 돌아올 수 네. 없는 다리를 건너. 저는 그것은 참 큰 패착이라 보는 거예요. 네. 정치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한테도 퇴로를 줘야 되고, 네. 나한테도 퇴로를 열어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극한적으로 감정적 대립을 했을 경우에 박정희 대통령의 전력에 대해서
과거 전력에 대해서 네.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유신 시절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 비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친박계에서 정몽준 의원과 이 화합할 수 있는 이 명분을 찾을 수 있겠냐 말이죠. 네. 건들면 안 되는 비늘을 건들면 안 그런 되는데 거죠. 그걸 건드려버린 거죠. 네, 그게 된 겁니다. 네. 이재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호 의원도 저는 얼마 전에 이게 여성 아직은 지금 남북 대치 상태에서는 여성이 대통령 되는 데는 아직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 친박계 쪽에서 발끈했죠.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 국민 속에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이른바 남존여비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됐지만 네.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네. 그러한 유교적인 전통이 머릿속에 DNA처럼 박혀 있는 거죠. 지금은 바뀌었죠, 많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여자가 남자보다 네. 훨씬 우성인 것 같은데. 우성이죠. 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 상위 시대를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많이 회복된 건 사실이지만 올림픽 하면 금메달 여성들이 더 많이 땁니다, 대한민국. 문제는 말이죠. 네. 이 친이계가 이명박 대통령을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 때 네. 사실은 국민 속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남존여비 사상을 의 덕을 상당히 본 겁니다. 네. 재미를 본 겁니다. 제가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릴까요? 뭐냐면은 2006년 경선 1년 전에 박근혜 당대표의 지지도는 난공불락의 1위였습니다. 네. 네? 2008년도로 돌아갑니다, 지금. 2006년이죠. 2006년. 네, 2007년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에 박근혜 대표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2006년 6월에 김정일이가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쏴 올리는 겁니다. 야. 그러자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이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 남자 후보에 대한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을 박근혜 대표가 의식을 못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만약에 네. 박근혜 대표가 팔 벗고서 앙칼지게 되들었다면은, 네. 그런데 김정일을 비판하고 네. 이랬다면은 상당히 달라졌을 텐데. 송영선 의원처럼. 그렇죠. 소영선 의원처럼. 네. 정말 팔 걷어붙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말이죠. 네. 그게 나왔다면은 상당히 달랐을 텐데. 2006년 10월에 4개월 후에 김정일이가 제1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큰 일조를 했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입니다. 아, 1등 공신입니까? 김정일의 네.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의 유탄이 네. 박근혜 후보한테 온 거예요. 네. 박근혜 당대표한테. 전 당대표였죠. 네. 그러면서 2006년 12월이 되면서 고건 후보가 1위로 급상승하고 네. 2위가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 3위로까지 떨어집니다. 네. 마침내 경선이 실시되는 2007년 1월 1일에 네. 서울에 있는 모든 신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위가 고건이고 2위가 이명박 또는 거의 비슷하고 3위가 박근혜 대표가 됩니다. 심지어는 1위 고건과 3위 박근혜의 경선이 3배까지 차이 나는. 이것을 자극한다는 것은 저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말씀하시죠. 네. 갑자기 갑자기 나는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된 게 김정희가 1등 공신이라는 말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네. 네. 다음 질문을 못. 그것을 우리가 반추해 보는 거고. 네. 지금 그러면은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권을 잡으려면. 죄송합니다만 네. 그보다 앞서서 네. 제가 지금 못다한 얘기를 조금 더 해야겠어요. 네, 못다한 얘기도 왔어요. 이재호 의원이 네. 제가 이것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네. 이 쾌도난마 같은 이런 토론장에서는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네.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네.
박근혜 대표한테 유신 체제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유신이 1972년에 발표된 거 아닙니까? 네. 박근혜 박근혜 대표는 1952년생입니다. 지금 다음에 이철 전 의원이 나오십니다만, 네. 1972년에 유신이 발표됐을 때 박근혜 대표는 나이가 20살입니다. 네. 그때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생이세요. 자, 그래서 1974년에 유경수 여사가 문세강의 총탄에 의해서 서거하시잖아요. 작고하시잖아요. 네. 그때 박근혜의 나이는 22살입니다. 그러면 22살부터 5년 동안, 79년 박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5년 동안 이른바 포스트 레이디 대행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유신체제에 참여한 건 틀림없는 거죠.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으니까. 근데 유신체제의 여러 그것을 과연 박근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연패 개정 10주기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네. 이명박 대통령의 영호이란 컬럼을 통해서 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때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6월 29일이면은 연평 제2해전. 2002년 6월 29일 북한 함정이 서해 연평도 앞에 있던 참수리호를 무차별 포격해가지고 네. 당시 생떼 같은 우리 해군 6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의 해군 병사들이 19명이 부상을 당하는 정말 엄청난 안보 파탄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 때도 진짜 제대로 네. 고인들 명복을 빌어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너무 조용히 넘어갔죠. 그게 바로 2002년 6월 29일이 무슨 날이냐면 한일 월드컵 축구 결승전 폐막일 바로 하루 전입니다. 네. 그때 일본에 계셨죠. 네. 그때 7월 김대중 1일. 대통령은 6월 30일 요코하마 경기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참석하시고 돌아와서 7월 1일 합동 장례식이 열립니다. 네. 합동 장례식에도 대한민국 종묘 사직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고, 네. 국무총리도 참석을 안 했고, 국방부 장관도 참석을 안 했고, 군수내부도 참석하지 않고, 그야말로 쓸쓸한 장례식 속에서 우리 해군 병사들은 장례식을 치렀던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천안함 용사들에 비해서요. 그 당시 그때 정확히 숫자가 이제 6명인가 사망한 걸로 알고 6명이 돌아가시고 네. 19명이 그분들의 영혼은 제대로 위로받지 못했던 것 못했습니다. 같습니다. 대통령은 뭐냐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국군의 죽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전통이 세워진 것이 그야말로 나라인데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던 거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201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10주년 그 추모식에 참석하셔가지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그 넋을 위로해야 됩니다. 10년만이라도. 하시겠죠?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그 운영 중에서 그나마 감동적인 장면은 6.25 때 전사했던 그 우리 참전 용사들. 네. 그분들이 62년 만에 하와이 미 공군 기지를 거쳐가지고 서울 공항에 그 유해가 오실 때 그때 가가지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하고 같이 이렇게 거수경례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드디어 대통령이 희생한 국군을 위해서 저런 예우를 갖추는구나. 드디어 우리나라도 국격을 갖추기 시작하는구나. 우리가 말만 국격하는 뭐였어?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마음속에서 상당히 감동을 했고, 네. 대통령 다 아시다시피 군대 안 갔다 오신 분 아닙니까? 네. 마음 아픈 얘기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막 칭찬하시다가 네. 또 갑자기 예. 그래도 그것도 이제 건드려서 그럼에도 안 되는 비늘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은 참 정말로 훌륭한 모습이다고 생각합니다. 네.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결론을 내려주시죠. 네. 6월 25일 6.25가 다가옵니다.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김일성의 6.25 남침 62주년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6월 25일 지금 안 계십니다. 이제 귀국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 62주년을 맞이하는 6.25를 앞두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애국시민들의 그 희생을 기려야 됩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이 희생한 애국시민들을 위해서, 이 연로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시인 모윤숙의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시 두 귀절만을 제가 좀 감히 낭송하겠습니다. 네, 저도 듣겠습니다. 네. 산 옆 으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만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가슴 속에선 아직 더운 피가 뿜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요.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외워서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외워서 할까 하다가 네.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이게 모윤숙 시인이 네. 한국 전쟁 동안에 네. 어느 산골짜기를 갔는데 네. 그 국군이 돌아가셔가지고 전사해서 누워있는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 국군을 보면서 읊은 시가 바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답니다. 네. 국군을 죽어야 하지만 말합니까? 예, 살아서도 얘기하면 좋죠. 네. 네, 갑자기 제목 자체가 두렵네요. 좀 무섭습니다. 네, 무서운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더 국가에 대한 애정과 애국심을 갖고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네, 군대 갔다 오셨죠? 물론이죠. 네. 저는 군대를 전투공병 폭파병으로 지냈습니다. 문재인 의원과 똑같습니다, 평가가.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눈빛이 무섭군요. 아, 저는 백두산 부대 육군 병장 박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 선고 받으셨습니다. 그때만큼 한때는 민주화 운동을 이끌며 대표적인 제야 인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대선 때 정치적 동지인 노무현을 등지고 돌연 정몽준 캠프에 들어가십니다. 세간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정치적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보겠습니다. 코레일 전 사장을 지내셨던 이철 전 국회의원 59초 후에 모시겠습니다.